이 소설의 마지막 문단인 이 문단은요, 선한 마음으로 빛이 드는 곳을 인도한 소년의 숭고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어리고 유약하지만 꽃핀 쪽으로 인도하는 그 마음. 고귀한 마음이 소설 속의 다른 인물들에게 그리고 독자에게 전해져 오죠.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소년이 온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간 소년이 아니라 우리를 저쪽으로, 꽃핀 쪽으로 인도하기 위해 소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책의 표지는 따뜻한 느낌의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주황색에, 겉에는 순수한 마음과 슬픔을 뜻하는 안개꽃이 있습니다. 단아한 독서. 이어서 5장에서는 그날 동호와 같이 있던 선주의 이야기입니다. 선주는 그 일이 있기 전 일하던 공장에서 투쟁한 것도 있어 5.18 민주화 운동에서 잡혔을 때 심하게 고문을 당했는데요. 이후의 삶이 더 고통스러워 매번 같은 꿈을 꿉니다. 외든 갓의 바깥은 칠흑같이 검고 그 안쪽은 수은처럼 연한 회백색이다. 그 가로등 아래 당신은 혼자 서 있다. 불빛이 비치는 곳까지만 안전하다. 어둠 속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상관없다. 몸은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불빛의 동그라미를 빠져나가지 않을 테니까. 냉정한 긴장 속에서 당신은 기다린다. 해가 떠올라 원밖의 어둠이 사라지기를 기다린다. 갑자기 휘청거려서는 안 된다. 발을 움직여서도 헛디뎌서도 안 된다. 주변은 어둡고 선조가 있는 곳은 조그만 동그라미 불빛입니다. 자신이 겪은 짙은 고통을 어둠으로 보고요. 그 안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그만 불빛에만 있는 모습인데요. 선주는 어떤 기억을 안고 있을까요? 5.18 민주화운동 전에 여성들의 최초 노동인권 운동이었던 동일방직 노동자 투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용 노조를 큰 표차로 겪고 뽑힌 노조 간부들을 구사대와 경찰들이 끌고 가던 날, 이교대를 하려고 기숙사를 나와 출근하던 여공들 수백 명이 사람의 벽을 만들었다. 많아야 21~22살, 대부분이 10대인 여자애들이었다. 제대로 된 구호도 노래도 없었다. 잡아가지 마요. 잡아가면 안 돼요. 소리치는 그녀들을 향해 강목든 구사대가 달려들었다. 헬멧과 방패로 중무장한 경찰 100여 명을, 차창마다 철창이 쳐진 전경차들을 당신은 보았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무장했을까? 얼핏 생각했다. 우린 싸움을 못하고 무기도 없는데. 실제 사건이었죠. 동일방직 1,300명의 직원 중 1,200명이 여성 노동자였는데요. 대다수가 여성인데도 노조 간부는 남성이 했었고, 이에 노동자가 합심하여 여성들이 간부로 선출되었습니다. 그것이 눈엣 가시였던 회사와 남성 간부가 무력화하려고 고발했고, 이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여공이 막아 투쟁했는데요. 헬멧과 방패로 중무장한 경찰에 비해 여성은 싸움도 못하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희 언니는 옷을 벗자고 하여 블라우스와 치마를 벗어 똘똘 뭉치기로 합니다. 그들이 지닌 가장 은밀한 것, 모든 사람들이 귀중하다고 말하는 것, 처녀들의 벗은 몸을 그들이 만질 수 없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브래지어 차림의 여자애들을 흙바닥에 끌고 갔다. 어린 학생은 항복하면 봐줄 것이라 믿었던 김진수의 믿음이 철저히 깨진 것처럼 귀중한 몸을 만질 수 없었다고 믿었던 성희 언니의 믿음도 흙바닥에 끌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 뒤에는 역시 군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배를 밟고 옆구리를 찼던 사복 형사의 얼굴을 당신은 잊지 않았다. 중앙정보부가 구사대들을 직접 교육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그 폭력의 정점에 군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당신은 긴급조치 구호의 의미를 이해했고, 대학 정문에서 스크럼을 짠 학생들이 외치는 구호를 이해했다. 이어서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신문 속 퍼즐을 맞췄다. 부서진 전화부스들과 불타는 파출소, 투석전을 벌이는 성난 관중, 오직 상상으로 유추해야 하는 공란 속의 문장들. 그래서 선주는 그날과 5.18 민주화운동을 잡혀가 고문을 당한 이후 굳게 마음을 닫고 혼자만을 위해 건조하게 삽니다. 그날의 일을 증언해달라고 하는 윤의 부탁에도 선주는 거부하고 외면하는데요. 그 외면에는 말하지 못할 고통이 있었습니다. 기억해달라고 윤은 말했다. 직면하고 증언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30cm 나무자가 자궁 끝까지 수십 번 후벼 들어왔었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소총 개머리판이 자궁 입구를 찢고 지디겼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하혈이 멈추지 않아 쇼크를 일으킨 당신을 그들이 통합병원에 데려가 수혈받게 했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2년 동안 그 하혈이 계속되었다고, 혈전이 나팔관을 막아 영구히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타인과, 특히 남자와 접촉하는 일을 견딜 수 없게 됐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짧은 입맞춤, 뺨을 어루만지는 손길, 여름에 팔과 종아리를 내놓아 누군가의 시선이 머무는 일조차 고통스러웠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몸을 증오하게 되었다고, 모든 따뜻함과 지극한 사랑을 스스로 부서뜨리며 도망쳤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더 추운 곳, 더 안전한 곳으로 오직 살아남기 위하여. 여기서의 따뜻함과 사랑은 주변에서 주는 좋은 마음이죠. 하지만 그 마음에도 사람에게 크게 되어 외롭고 추운 곳으로 도망칩니다. 외롭고 추우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말이죠. 그런 선주의 마음이 다시 일렁였던 건 동호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너를 본 건 금남로에서였어. 가톨릭 센터 외벽에 방금 학생들이 붙여놓고 간 사진들을 들여다봤을 때였어. 너는 도청 앞마당에 모로 누워 있었어. 총격의 반동으로 팔다리가 엇갈려 길게 뻗어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여름에 넌 죽어 있었어. 내 몸이 끝없이 피를 쏟아낼 때 네 몸은 땅속에서 맹렬히 썩어가고 있었어. 그 순간 네가 날 살렸어. 삽시간에 내 피를 끓게 해 펄펄 되살게 했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의 힘, 분노의 힘으로. 혼자 세상과 단절하고 건조하고 고통스럽게 살던 선주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습니다. 내 책임이 있는 거야. 그렇지? 입술을 악문 채 눈앞에서 일렁이는 파스름한 어둠을 향해 당신은 묻는다. 내가 집으로 가라고 했다면, 김밥을 나눠 먹고 일어서면서 그렇게 당부했다면 너는 남지 않았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나에게 오곤 하는 거야? 왜 아직 내가 살아있는지 물으려고? 예리한 것으로 거푸 그어 붉은 선이 그어진 것 같은 눈으로 당신은 걷는다. 응급실의 불빛을 향해 빠르게 나아간다. 죽은 희생자를 생각하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맞섰던 사람을 고통스럽지만 함께 하는 길, 살아있는 책임을 다하려고 빠르게 나아가기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리한 것으로 거푸 그어 붉은 선은요, 눈물이 차오른 충혈된 눈을 묘사하기도 하지만 날카로운 칼로 그어 생긴 빨간 자국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선주의 눈으로 봤던 그런 붉은 선, 혹은 선주에게 그어진 붉은 선일 수도 있고요. 그런 선주가 가는 곳은 응급실입니다. 응급실에는 성희 언니가 있죠. 장례식장과 응급실로, 병동과 병원 정문으로 갈라지는 도로를 밝히던 외등들이 일제히 꺼진다. 도로 가운데 그어진 흰색의 직선을 따라 당신은 얼굴을 들고 걷는다. 선득한 빗방울이 당신의 정수리에, 당신의 운동화가 내딛는 아스팔트에 떨어져 번진다.
죽지 마. 죽지 말아요. 여기서의 죽지 말아요는 성희 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요. 선주가 그동안 따뜻함과 사랑에서 도망쳐 더 추운 곳에 있다가 성희 언니에게 같이 살자고 하는 온정의 마음이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흰색의 직선처럼 선한 마음, 올곧은 길이 아닐까요? 이어 마지막 6장에서는요, 동호의 어머니가 나로 등장하여 그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상황을 말해줍니다. 동호를 잃고 난 후 가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후회와 자책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찾아갔을 적에 네가 그리 순하게 저녁에 들어갈라요 말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이? 가끔은 말이다이. 내가 못한다고 문간체에다 사람을 들였을까 생각한다이. 그까지 사글세 몇 푼 바꿨다고 정대가 이 집으로 안 들어왔으면 네가 정대 찾는다고 그리 애를 쓰지 않았을 것인지. 그러다가 너희 둘이 배드민턴 침수로 웃던 소리가 생각나면 죄받제, 죄받아. 그람수로 고개를 흔들어야. 그라제, 내가 그 불쌍한 남매를 원망하면 큰 죄를 받제. 그랬으면 어땠을까 후회하다가 또 다른 탓을 돌리려다 맙니다. 그래도 동호는 돌아올 수 없으니 어머니는 중학교 학생증에서 사진을 오려서 늘 얼굴을 보고 불러보는데요. 어머니가 기억하는 동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나무 그늘이 햇빛을 가리는 것을 너는 싫어했지? 조그만 것이 힘도 쉬고 고집도 쉬어서 힘껏 내 손목을 밝은 쪽으로 끌었지. 숱이 적고 가늘게 가는 머리카락 속가장 땀이 나서 반짝반짝 함수로 아픈 것이 매니로 쌕쌕 숨을 몰아심수로 엄마 저쪽으로 가. 기왕이면 햇빛 있는 대로. 못 이기는 척 나는 한없이 네 손에 끌려 걸어갔지. 엄마 저기 밝은 데는 꽃도 많이 폈네. 왜 깜깜한 데로 가. 저쪽으로 가. 꽃 핀 쪽으로. 동호는 그늘진 곳보다 밝은 곳을 좋아했고 어머니에게도 햇빛 있는 곳으로 이끌었는데요. 이 소설의 마지막 문단인 이 문단은요, 선한 마음으로 빛이 드는 곳을 인도한 소년의 숭고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어리고 유약하지만 꽃핀 쪽으로 인도하는 그 마음, 고귀한 마음이 소설 속의 다른 인물들에게 그리고 독자에게 전해져 오죠.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소년이 온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간 소년이 아니라 우리를 저쪽으로, 꽃핀 쪽으로 인도하기 위해 소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책의 표지는 따뜻한 느낌의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주황색에 겉에는 순수한 마음과 슬픔을 뜻하는 안개꽃이 있습니다. 단아한 독서. 오늘 이렇게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를 해석해 봤는데요. 읽으신 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풍부한 해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단아한 독서에서 소년이 온다로 같이 독서 모임을 하려고 해요. 아래 하단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요, 멤버십만 참여할 수 있는 라이브를 열어 참여하신 분들과 책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와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독서 모임은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요. 일정은 참여하시는 분과 커뮤니티로 같이 정하고 있으니까요. 가입해서 멤버십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아한 독서의 김도나였습니다.